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생각발전소를 한번 그냥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오북이 되겠네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토마지우스가 나오는데 그 주제는 칸트 가라사대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는 독일의 공주께 바치는 편지에서 진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 우리 스스로 지각했기 때문에 믿는 것들, 스스로 궁리하여 추론해냈기 때문에 믿는 것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들. 이 구분은 계몽주의 시대에 매우 널리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첫 번째 종류의 진리가 갖는 설득력에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지각했기 때문에 믿는 것들이군요.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궁리하는 건 역시 멋진 일이다. 그에 비하면 세 번째 종류의 진리는 아무래도 삼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들은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한 사실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들이란 게 대부분 첫 번째나 두 번째 종류의 진리가 아니라 세 번째 종류라는 사실이 묘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우리 스스로 시험해 보았거나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진 확신 혹은 지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눈에 비치는 세계라는 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서 알게 된 데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양의 건초 더미보다 크다거나 사람이 이를테면 큰 개미학계에서 진화되올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게 아니고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선가 읽었거나 들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해주는 말을 믿고 따른다. 나중에는 선생님, 그 다음에는 교수, 또 그 다음에는 신문을 믿고 따르게 된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자기가 기르는 개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추가 다시금 다른 방향으로 기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그저 믿고 따르는 것.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전적으로 현명한 처사이고 또 달리 대안이 없을 때도 많다.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가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안을 이야기하여 전하는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면 친한 친구가 소개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추천사 효과. 자기 생각을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에 의도적으로 끼워 넣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설득하고 싶은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나 기관에 자신의 생각을 연결시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라틴어로 argumentum ex autoritate 라고 하는데 권위를 끌어들여 근거로 삼는다는 뜻이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생각을 떠받치는 받침대가 된다.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것, 이른바 추천사 효과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물론 유명인과 상품의 이미지가 서로 어울려야만 한다. 철학적 태제를 미하엘 슈마허 같은 사람이 포멜 1 자동차 경주용 헬멧에 붙이고 나온다 해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게 뻔하다. 각 분야마다 그 나름의 권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철학에서라면 고전적 철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 자신들의 경주를 끝마쳤고 여러 설전에서 승리의 위용을 뽐낸 바 있다. 이 고전적 대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인물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태제를 이를테면 칸트나 플라톤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철학 토론에서 좀 더 유리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고전적 철학자들에 대한 존경이 실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대가로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잊혀지게 만드는 계기가 단순한 우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일단 집단 기억 속에 자리한 인물의 업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 가게 된다. 카를 마르크스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역사를 장식하는 여러 말들, 이를테면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 노동자는 쇠사슬밖에 달리 잃을 게 없다는 말,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같은 말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 인용한 세 가지 말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한 말들이다.
종교와 관련한 말은 시인 노발리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쇠사슬과 관계된 말은 프랑스 혁명주의자 장폴 마라가, 마지막 인용은 카를 마르크스의 거의 알려지지 않은 투쟁 동지인 카를 샤퍼가 했던 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뒷날의 독자들은 이 말들을 철학자 마르크스의 어록에 등록해두게 되었고, 반면에 애초 그 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망각의 늪에 가라앉고 말았다. 유명한 사람들의 멋진 명언들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늘어나곤 한다. 고전적 철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부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대가들은 뒷날 후세에 의해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실제 그들의 모습보다 더 위대한 모습으로 전해지게 된다. 심지어는 완전히 허구로 만들어진 권위자들도 있다. 존머 박사는 그 좋은 예를 할 수 있다. 독일에서 매우 유명한 상담자인 존머 박사는 1969년부터 한 청소년 잡지에서 이를테면 도와줘요, 내 가슴이 커져요 같은 유형의 질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끊임없이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존머 박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실제 인물은 한 사람이 아니다. 사실 존머 박사는 편집인들과 여러 심리학자들이 번갈아가며 답을 하기 위해 짠 팀의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 잡지는 어느 때부턴가 이 사실을 더 이상 비밀로 하지 않고 있다. 남태평양의 외딴 섬의 추장 투이 아비가 쓴 빠빠라기 같은 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투이 아비는 섬사람의 시각에서 유럽 사람들이 이들을 부르는 말이 바로 빠빠라기다의 생활 태도를 비판한다. 이름도 이국적인데다 말투 역시 독특한 이 남자는 거침없이 유럽 문명의 폐해를 지적했다. 좋은 건 나쁜 거 가릴 것 없이 생각이란 생각은 몽땅 그 하얀 돗자리 속에 집어넣기 바쁘지. 빠빠라기는 그걸 두고 인쇄한다라는 말을 쓰더군. 그러고 나면 수많은 생각의 돗자리들이 단단하게 묶여 빠빠라기는 그걸 일러 책이라 하지. 방방곳곳으로 보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염되고 말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생각의 돗자리들을 마치 달콤한 바나나나 되는 것처럼 허겁지겁 집어삼켜. 운명마다 그 돗자리가 없는 곳이 없어. 괴짝 한가득 그런 걸 모아두고는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들쥐들 사탕수수 갉아먹듯 그걸 쏠곤들 있지. 제대로 된 사모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조차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건 다 그런 이유 때문이야. 투이 아비는 돈에 대해서는 한층 더 거북해한다. 유럽 사람 아무에게나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대번에 얼굴 표정이 달라지며 웃지. 자네의 순박함을 비웃는 게야. 하지만 반짝이는 동그란 쇠조각이나 커다랗고 묵직한 종이 같은 걸 건네보라고. 그럼 당장에 그들 눈이 반짝거리며 빛나고 입에는 침이 가득 고이지. 그들의 유일한 사랑이 바로 돈이야. 돈이 바로 그들의 신이지. 투이 아비의 이야기는 유치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보수적인 냄새를 풍긴다. 그러나 그런 점이 성공을 가로막지 못했다. 빠빠라기는 환경운동의 성서가 되었고 수백만 권이 팔려나갔다. 물론 그러는 사이에 그 책의 말들이 몰리네시아 주민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책 표지에 편집자로 위장하고 있던 에이리 쇼이어만이 지어낸 것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쇼이어만은 1914년 사모아에 여행을 갔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미국을 거쳐 독일로 돌아왔다. 그리고 1920년에 빠빠라기를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문화비판적 주장을 펼쳤는데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었다. 처음의 성공은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1700년대 들어서면서 쇼이어만의 생각의 돗자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엄청나게 묵직한 종이들과 둥근 쇠조각들이 출판사에 건네졌고 출판사는 책 표지상의 속임수를 감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다. 남태평양 외딴 섬의 추장이 유럽에 건넨 쓴소리가 그저 문명에 물린 독일 사람의 잔소리보다야 수백 배 더 흥미로운 게 사실이 아닌가. 루이아비란 추장을 만들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쇼이어만을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은 폭넓은 독자 대중의 눈에 보다 의미심장한 것으로 와닿게 된 것이다. 그 뒤로 이 허구의 주장은 문화비판적 토론에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해오고 있다. 조금 점프해서 이 마녀 사냥과 계몽주의자로 가보겠습니다. 계몽주의가 불붙은 것은 17세기 일인데 신학적 성찰이 아니라 집단적 마녀 사냥이라는 히스테리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계기가 되었다. 계몽주의는 마녀 화형에 대한 반대 투쟁의 대열을 갖추었다.
계몽주의의 첫 번째 영웅적 주인공은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크리스티안 토마지우스였다. 그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법학 교수였으며 처음에는 그 자신도 마녀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마녀의 존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녀가 악마와 더불어 요정들을 만들었고 하늘을 날아 악마들이 사는 산이라는 블록스베르크에 간다는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정도였다. 실제로 토마지우스는 1694년 그에게 맡겨진 마녀 재판의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사건은 뜻밖의 상황으로 전개됐다. 토마지우스가 작성한 감정서가 같은 학부의 동료 교수들에게는 명확하게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엄격한 감정서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려던 토마지우스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어떤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했느냐는 물음이었다. 토마지우스는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결국 학부 교수들은 마녀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여자를 석방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크리스티안 토마지우스의 제안이 관철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감정서 하나 때문에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 셈이었다. 자신의 경력이 생긴 이 뜻밖의 굴곡 때문에 토마지우스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때까지 마녀와 악마에 대해 떠돌고 있는 소문들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던 토마지우스는 사울이 바울이 되듯 개과천선하여 독일 안에서 마녀 재판을 반대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토마지우스가 그것으로 만족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게 근거도 없는 소문을 아무 의심 없이 믿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궁리하던 그는 독일 최초의 계몽주의자가 되었다. 라이프치히의 법학자는 편견에 대한 최초의 이론을 전개했는데 전체 계몽주의 철학에 있어 이 이론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론은 시의성을 잃지 않고 있다. 토마지우스는 편견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권위의 편견이요. 나머지 하나는 경솔함의 편견이었다. 이러한 구분은 그 자체로 이미 계몽주의의 백신과도 같았다. 편견의 존재 자체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토마지우스는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편견이 가장 끈질기다고 말한다. 인간적인 권위에 대한 어리석은 사랑으로부터 그릇된 생각을 한번 흡수하게 되면 그 생각을 다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 더없이 똑똑한 사람들조차 그 그릇된 생각에 대해 제기된 반박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 그릇됨을 알아차리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오류를 부여잡고 그리고는 말한다. 대답을 못하는 건 자신들의 이해가 부족한 탓이오. 애초 그 생각을 내어놓은 그 사람들이라면 그런 반박에 대해 훨씬 더 잘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린 아이들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져보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접하게 된다는 사실. 이래서 편견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이네요.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쉽게 믿는 경향이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몇 되지 않는 진리와 수백만의 오류들을 어쩔 수 없이 심어주게 되는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오류와 미신과 편견들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계몽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그리고 나중에 임마누엘 칸트는 그것이 바로 언제나 스스로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곧 제3자의 생각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다. 계몽주의가 가장 크게 꽃피었던 시대는 18세기였다. 그렇지만 마녀사냥의 광기에 반대하는 크리스티안 토마지우스의 투쟁과 함께 계몽주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방 권위에 대한 계몽주의의 비판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폭이 몹시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폭이 계몽주의가 일깨웠던 그 커다란 기대에 대해 반박하려면 제 아무리 엄격한 계몽주의자라 하더라도 순수하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지적하면 된다. 임마누엘 칸트가 계몽주의의 기치로 내걸었던 용기를 내어 내 스스로 이성을 사용하라는 문구도 칸트 스스로 생각해낸 게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베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호라티우스의 시에서도 볼 수 있는 고대 로마의 격언인 아우데 사페레의 대한 일종의 번역이었다. 자, 스스로 생각하기. 권위에 대한 맹종은 그 모든 계몽주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수그러지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고조되기까지 했다.
현대인이 300년 전의 조상들보다 그저 들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믿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스스로 검토하지 않고 혹은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과 생각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생각이 결정되는 현대인의 상황은 이제껏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개인적인 게으름 탓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비단 게으름에만 있는 건 아니다.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개개인이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을 만큼 홍수처럼 쏟아지는 생각과 정보의 양이다. 아울러 분업화된 사회에서 개개인은 어쩔 수 없이 전문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이 단원의 시작 부분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처음 두 가지 종류의 진리에 비해 뒤떨어지는 세 번째 종류의 진리, 즉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들로 말이다. 세 번째 종류의 진리를 줄이고 그 대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계몽주의의 꿈이었다. 그렇지만 그 꿈은 완전히 실현 불가능하다. 적어도 그런 시도라도 이루어지려면 모든 형식의 사회생활에 대한 포기를 각오해야 한다.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로 들어가 세상을 등진 채 살아야 한다.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황무지에서조차 온갖 기억들의 영향을 받게 될 테니 말이다. 그림 전달놀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처음에 어떤 이런 형태의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그린 형태가 이렇게 되고 다음번엔 이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그림을 전달하면서도 그림이 변형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놀이가 영국 사회심리학자 프레데릭 바틀릿의 실험과 맥이 닿아 있다. 바틀릿은 여러 사람의 머리를 거쳐간 특정 정보나 그림이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단계를 거칠 때마다 평준화가 일어났다. 세부 사항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그 그룹의 사고 습관과 보는 습관이 어울리는 하나의 도식만이 남았던 것이다. 여기서 역방향의 소급 과정이 함께 진행되지 않을 경우 거기 뭔가 있긴 했는데 라는 그저 불분명한 느낌만 남게 되리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 이야기의 연쇄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사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끼어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생각발전소 네 번째 시간 권위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정말 그 정보화 시대의 현대인들이 자기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유, 다른 전문가나 많은 뉴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접한 정보를 맹신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는 제 자신의 모습도 많이 발견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한다는 게 정말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앨리스의 오늘 오후 2시 오늘 앨리스와의 책 읽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